네,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에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자, 부동산의 투자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애니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를 환영하는 박수 한번. 좋습니다. 병원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하시면서 오늘 출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 인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해주시죠.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새해가 오면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뭔가를 더 발전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는데요.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조금만 더 난 그런 어떤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올 연말이 됐을 때 충분히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 계획만 세우셔서 꼭 올해는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좋은 기운들, 적토마의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고 새해는 저희 부동산엔 그리고 우리 한정훈 대표 그리고 저희 부동산에 많은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에 이제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핵심 키워드 및 대응 전략은? 자,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다사다난, 이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이런 평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로 준비를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저희가 한번 전망해보고 대응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 텐데요. 2026년 부동산 키워드 첫 번째, 공급 절벽입니다. 올해 주택 공급 물량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럼으로써 또 집값 상승에 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예측이 되는데, 공급 절벽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공급 절벽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데 2021년도 이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한마디로 해서 인허가 물량들 이런 것들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지금 공급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공급 물량은 이 수도권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보통 한 25만 가구 정도가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지난해 한 15만 가구, 올해는 한 12만 가구로 또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수도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부족의 여파가 올해 시장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수요 공급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많으면은 수요가 작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도 뭐 당연한 그런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전세가, 제가 뭐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전세 대란이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전세가 상승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전세 가격이 전국에 2.8% 상승, 수도권 3.8%, 서울은 4.7%. 야, 그러니까 서울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지방에서도 외곽 혹은 수도권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전세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네요. 지방도 1.7% 상승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망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 흐름을 보면은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입주 물량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이 가장 문제가 크게 되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한 뭐 15,000 가구에서 2만 가구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될 물량, 입주 물량이 평균적으로 한 46,000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입주 물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주 물량 거의 지금 반토막 난다고 보고요. 실수요자 매수를 의무화하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가 더 크게 가뜩이나 전세가 부족한데 거기에 다 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 뭐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매 가격,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 한 1.3% 상승, 수도권 2.5%, 서울은 4.2%. 그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수도권 외 지방 한 0.3%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방도 조금 약간의 상승 그 기류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지방도 이제 조금 미약하게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서울뿐이 아니라 올해는 다 오르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또 예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르는 분은 그 물가 상승률 대비만큼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물가 상승. 이상으로? 이하로. 이하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미하다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 전월세 매매 가격도 오르지만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전월세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전세 가격이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이 4.7% 상승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세네요, 네. 예, 지방도 1.7%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다주택자 이제 중과 이런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집을 한 채만 가져라, 집을 여러 채 갖지 말라 그러고 이게 뭐 실거주 의무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역 묶이고 경기도 12개 지역 묶이고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전세 물량이 완전히 급감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되게 좀 강화됐잖아요. 전세자금.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까다롭고 하니까 월세로 상당히 많이 이 전환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월세가.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는. 그래서 올해는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매매가도 오르는 이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공급 절벽입니다. 절벽.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절벽이라고 좀 더 강한 표현을 키워드로 뽑아줬는데 쭉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2026년 이제 시작하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 어떤 대책으로서 좀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는데 중요한 건 지난해 이 서울시와 정부가 공급 계획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급 계획만으로 집값 상승을 막 억제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어쨌든 공급 절벽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그럼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공급 계획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한마디로 대출 규제. 그래서 수요를 억제해서 집을 구입하는 걸 좀 막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 넌센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다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하면 그 미분양 나니까. 네. 근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를 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조금 안 맞는, 이게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공공으로 인한 공공임대라든지 공공 분양 물량 이런 거는 늘릴 수 있겠죠. 그거는. 하지만 일반 민간 공급에서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린다? 이거는 조금 그거 안 된다는 이 거죠. 수요가 없다는 건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수요가 게 없는 이해가 안 지역이 되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로 대출 못 받게 지금 묶어놓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수요를 수요를 못하게 억제하는, 억제하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공급이 늘어나려면 민간 부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려면 이게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있어야지. 그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규제로 묶여가지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하면은 그건 미분양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정책은 지금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책은 지금 나와 있는 수요 억제 정책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근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공급 부족. 공급을 하겠다. 공급 부정 근본적인 거 맞죠. 네네. 라고 공급 해서 부족은. 그럼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수요 억제책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럼 이게 닭과 그러니까 닭 아랫 제가 싸움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뭐냐면은 이 지금 정부에서는 LH 주도의 그런 어떤 공공 개발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심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들을 빨리 풀어서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재건축에 대한 뭐 항상 말씀드렸던 토지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이런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고 빠르게 여기서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그 정부 주도로 하는 LH에서 주도하는 공공주택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게 같이 가야지 지금 민간에 대한 지금 땅값도 많이 오르고요. 그렇죠? 토지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과연 그 민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담보가 돼야지 가서 무슨 공급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급을 뭐 1년, 5년 동안 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그러면 연평균 27만 가구를 네, 공급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데 가장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같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해답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속도전이라고 해서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18.5년이 걸렸다.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 12년으로 단축시킨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 공급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냐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가 공급을 지금 한다고 해도 착공을 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한 4년은 잡아야 돼요. 지금은 좀 더 늦춰져 가지고 4년 정도 가까이 3년 반에서 4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급 물량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러면은 현재 공급 물량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각종 기사를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지금 공급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당장 공급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항상 이 정책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빠르게 속도를 내더라도 지금 당장 뭐 착공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은 한 2029년도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일단 공급을 늘리는 건 그건 후의 얘기잖아요. 미래 얘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럼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거래가. 그럼 그게 바로 거래세, 보유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개편을 해서 가게 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이거 뭐 단기적으로 어떤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무슨 강력한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먹히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먹히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처음에 6.27 대책 나왔을 때 뭐 역대급 대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은 불과 한 2달밖에 못 갔거든요. 대책의 효과가 대출 규제의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정책 똑같이 피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파격적인,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 이거 절대 안 없어요. 절대 안 없을 거야. 지금 정부에서. 자, 재건축을 좀 더 민간 재건축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애야겠다.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철폐하겠다는 걸 했을 때, 이제 정부에서 뭔가 다르게 움직이네라는 어떤 신뢰, 이 정부의 신뢰, 이 시장의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로 뭐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공급이 과연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혹자는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3기 신도시는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당겨서 갈 수 있으니 3기 신도시로 이렇게 수요가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그 공급 물량은 그 경기도권에서의
어떤 경쟁 이런 거일 뿐이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좀 뭔가 정부에서 좀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세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공급 계획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공급을 어디다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수도권의 공급은 사람들 선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의 직격탄이 아니죠. 집값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강남 그리고 한강 라인, 한강 벨트 라인 이런 쪽에 좀 공급이 돼야지만 뭐라고 할까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한 가지 더 있는 게 네. 이 서울이라는 곳 있잖아요. 네, 서울. 네. 우리나라 가서 중심 도시 서울.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근데 25개 구에서 가령 외곽, 서울의 외곽에서 있는 뭐 아파트든 이런 주택이 가격이 오르는 폭. 그리고 경기도의 중심 지역이 아닌 그런 네. 곳들의 가격이 오르는 폭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에 붙어 있는데 도심의 외곽에 붙어 있는 오름폭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에도 격차가 커지겠지만 서울에 경기도에다가 공급하는 것보다 서울에다가 공급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제밖에 없다. 세제 개편밖에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이 다음 키워드가 세제 개편입니다. 2026년도 부동산 키워드 이번 키워드는 세제 개편인데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시장에서는 긴장하게 하는 세제 개편이야말로 시장을 긴장하게 하는 변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서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나와야지.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표심에 있으니까. 큰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해서든 미치긴 할 것 같습니다. 잡혀도 미치고 안 잡혀도 미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걸 괜히 그 세제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 일단 사람들 생각에 이게 또 규제 대책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거 전에 만약에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 표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무래도 모든 정책은 이런 좀 정책들은 선거 이런 큰 이슈 이벤트 후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편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과도한 이제 세금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역풍을 부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율 같은 걸 직접 건드린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공시가격을 지금 주택 공시가격을 좀 더 현실화하거나 이런 거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시세 한 69%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 80%까지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69% 수준이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올리면 세금 내는 효과가 좀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가격 비율이 1주택자 기준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표도 올려도 또 종부세를 또 좀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세율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이것만 조금 근데 조정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생기니까 이걸 아마 6월 3일 이후에 손을 좀 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법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지방세법 시행령만 고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일단은 어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그 세금을 부과시키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중에 물건이 더 안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되면 그냥 버티자. 이렇게 버텨가자.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상황을 맞았으니까. 버티면 뭐 버텨야 5년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당근책도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뭐 그 12.15 대책 이후에 거래량 한 80%가 줄었다. 이건 뭐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0%가 줄었다는 어마어마하게 준 거잖아요. 근데
그 20%에서 이 중심 지역의 서울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을 좀 늘려야 된다.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시장에서 일단 그 공급을 늘리는 건 중장기적인 대책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는 필요한데. 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결국 이 취득세, 이게 이제 거래세거든요, 거래세. 취득세하고 거래세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내는 세금. 이게 이제 거래할 때 소위 내는 거래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하면은 보유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보유세인데 지금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죠. 선진국들의 추세는 보유세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래가 자유롭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좀 인하해서 자유롭게 하자. 근데 저는 이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취득세, 거래할 때 취득세를 갖다가 낮춰주게 되면은 당연히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취득세가 중과인 상태죠. 지금 취득세 1주택자만 1에서 3%고 2주택은 8%, 3주택은 12% 지금 완전 중과예요. 그러면은 집이 한 6억만 돼도 12%면 얼마입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줄여주면 거래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취득세 완화에 대한 그런 논의를 지금 한다고 기사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취득세를 인하를 뭔가 해보려고 지금 연구를 한다. 근데 양도소득세 얘기는 없거든요. 네네. 여기 양도소득세가 지금 현재까지 본래는 문재인 정부 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이면은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 3주택 이상이면 기본 세율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올해 5월 9일이 되면은 2주택이면 45에다 20%가 더 붙어요. 그럼 65%, 3주택이면은 75%. 거의 다 세금으로. 그럼 이거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득세 지금 완화 뭐 이렇게 이거를 연구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없애? 폐지? 이건 절대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현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5월 9일 날 다시 올해 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거든요. 그럼 지방세법 시행령에 요걸 1년 연장을 할지 다시 일반 세율로 아니면 바로 그냥 중과로 갈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과로 갈 가능성이 한 30% 그리고 그냥 다시 일반 세율로 갈 가능성이 한 70% 된다. 그러면은 취득세도 낮추고 양도세도 일반 세율이면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님 말대로 이런 세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6월 3일이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면 하반기의 부동산 전망, 이 세법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나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연초니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시장은요, 올해 그게 6월 3일 지방선거 끝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그 문제는 이제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에 금리 인하라는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지만 결국은 금리는 인하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예전에 우리 막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는 저기 미국의 기준금리를 막 올리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변수였거든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거야? 언제 내릴 거야? 모르지만 딱 금리를 이제 인하할 방향으로 갈 거다. 그거는 이제 그때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된다. 이제 인하될 거야라고 이제 사람 다 생각한다는 거죠. 시장 방향성이 정해져 그렇죠. 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재테크에서. 그래서 이 방향성은 이미 내리는 걸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언제 내리냐의 문제겠지만 미국도 어차피 기준금리 곧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와 공급이 같이 맞물려서 이 압력이 수요는 지금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 실물 자산 쪽으로
아니면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결국은 들어가지 않을까, 자산시장 쪽으로. 예, 그래서 결국 결론은 상승 기류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더라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요. 세제 개편도 안 되고 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 절벽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해도 안 되고 법도 건드려도 안 되고 그럼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나마 거기서 이제 틈새를 네. 조금 그 거래량을 좀 늘려서 거래가 좀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방법이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좀 이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없애지 못할 망정 네네. 그리고 취득세 완화해서 그러니까요. 거래를 넓히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 합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이런 세제 개편안을 6월 3일 선거 이후에 한다고 쳤을 때 가정하에 하반기 그래서 시장이 궁금한 겁니다. 대표님이 그냥 보시기에. 그러면은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얘기가 잡혔다기보다는 시장에 나올까요?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 지난해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집값이 이제 떨어졌네라고 느끼지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올라가던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거예요. 올라가던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승폭이 좀 줄 것이지 그 대세 그러니까 부동산의 우상향 그거 막을 수 없다. 그건 막을 수 없는 네. 대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정부에서 대책을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2026년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초양극화입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이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동의하시겠죠? 네. 초양극화. 근데 초양극화라는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이거 어디서 초양극화라는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간다.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올 초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키워드가 초양극화로 돼 있네요. 그래요. 초양극화. 어떻게 보겠어요? 그 대표님이 맨 먼저 쓰셨다.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요. 자, 그렇다면 초양극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참 근데 힘드네요.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양극화 문제가 네. 이게 뭐 자산 시장에서 양극화도 있지만 모든 사회에서도 양극화, 각 계층의 양극화가 그렇겠죠. 어디든 있단 존재는 말입니다.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 한마디로 지방 균형 발전, 이 지방을 발전시켜야 된다. 지역 균형 발전 이거를 항상 내세우거든요. 그렇죠. 모든 모두의 역대 숙제죠. 정부의 숙제예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을 옮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뉴욕이 일단 가장 경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잖아요. 집값도 가장 비싼 대표적인 도시인데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의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면은 디트로이트에 가면 29채를 살 수 있고 라스베가스에 가면 23채, 거기 막 20채 이상 싸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강남의 평균 아파트값, 강남 상구의 평균 아파트값 해보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20억, 25억 뭐 이런 그거보다 될까요? 비싸지 않나요? 그거보다 비싸면은 네. 그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지금 60억 얘기 나오고 그거는 이제 고2의 특정한 아파트 그러니까 얘기죠. 그거 중간 했다. 그랬다고 10억 아파트는 없잖아요. 10억은 강남에. 없죠.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면은 한 40억,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중간 가격이 아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강남에도 나홀로 아파트들도 있고요. 한동짜리 아파트들도 있고 지금 말씀한 10억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강남에. 그래요? 있어요? 그럼요. 나홀로 아파트 한동짜리. 네. 그래서 그 좀 유명한 아파트들, 재건축하는 유명한 아파트는 30억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 평균적으로. 그럼 25억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20몇 채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사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보다 격차가 아직 덜 벌어져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를 건너서 이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럼 초양극화 시장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가령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뭐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하던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하던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단지 중심 지역은 많이 오르고 외곽 지역은 작게 오르고 이런 정도의 차이였지 결국은 다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초양극화가 되면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오르는 것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키워드로 여기 초양극화라고 잡았는데 이거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도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갭매혹이라는 용어를 이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써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네, 오시는 네.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데 갭매혹이. 저는 그 갭매혹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서울의 중심지역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서울의 뭐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번져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수도권으로 가고 지방으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막 규제가 많으니까 규제가 없는 곳에 풍선 효과가 생긴다. 네.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네. 실제 풍선 효과 생겼습니다, 많이.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면 거기가 예전에 가격이 이렇게 요 정도 됐었는데 풍선 효과에서 이렇게 올랐어. 그럼 서울하고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네. 일시적으로 좁혀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 써있는 갭을 결국은 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메워졌다는 얘기죠. 갭매혹이라는 건 갭이 메워졌다. 지방이 올라서. 그러니까 지방이 제가 잘못 올라서. 이해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갭이 떠서 갭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메워졌다. 결국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의 간격이 좀 줄어들었다. 그걸로 지방이 메워졌다. 올라서 서울하고의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네, 얘기예요. 그걸로 갭을 메웠다라고 네, 갭을 표현하는구나. 네. 그래서 갭 메우기 현상이라고 해서 네. 그렇다면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쭉 한 20년 동안 보니까요. 갭 메우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이렇게 좁혀져요. 지방이 여기는 안 오르고 여기는 그냥 정체고 이렇게 이제 오르니까 좁혀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 벌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갭 메우기 더 벌어지는 이유는 올라가던 것이 더 올라갔다는 걸까요? 그렇죠. 오히려 더 크게 오르더라. 그래서 아니면은 지방이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올라 있지만 이해했습니다. 이 서울이 더 오르더라. 가격이. 네네. 그래서 오히려 갭은 점점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 갭 메우기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갭 메우기가 본격화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갭이 다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양가 시장에는 투자할 것과 투자 안 할 것을 갖다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지방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시장도 미분양이 많이 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미분양이. 그리고 미분양이 또 지방인데도 별로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당연히 미분양이 없는 데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미분양이 많은 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디 살든 상관이 없다. 내가 사는 곳은 내가 편하고 익숙하면 돼요. 거기 살면 됩니다. 근데 투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는 내가 어디에 살든 간에 돈이 될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것에 가서 투자를 해놔야 돼요. 그게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양극화 시장에서는 뭐 오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 메우기가 뭐 본격화된다 하니까 지방 시장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뭐 각종 정부에서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명하에 옮기고 했는데도 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한마디로 여기에 서울에 있는 그 유명 기업들, 네. 대기업 본사들 다 옮겨가고. 그래도 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다 옮겨가고. 왜냐면 부모님 보시면은 아빠들은 엄마들은 직장이 멀어도 출퇴근합니다. 지옥철 타면서 합니다. 근데 아이의 학교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 주변으로 이사 갑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목 삼천지기.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교육, 학교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옮겨진다라면
좀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기업들 이렇게 뭐 옮겨가도 한계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공기업 올라가면 아빠만 따라갑니다. 아, 맞아요. 네, 세종시 같은 엄마만 경우도 따라가고 아빠만 따라가고요. 뭐 보통 아이들 학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 왜냐면 좋은 대학교는 다 강북에 있거든요. 서울에 따졌을 때. 그러면은 대학을 가서는 아닌데 중고등학교는 그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소유자와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볼 텐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센 곳, 거기에 금전적 여력이 없으면 그 바로 옆, 그리고 또 그 옆,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야지 처음부터 난 돈 없어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속 유예를 해서 1년간 또 일반 세율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바로 그냥 이제 중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5월 9일이잖아요. 기준이. 네. 5월 9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비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계속 혹시라도 이게 1년 유예될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가지고 있어.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비핵심 지역에 있는 것들은 매도를 빠른 속도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필수제 주택.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살 곳, 내가 편안하게 살 곳. 집값이 오르느냐 뭐 떨어지냐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내 집. 이거는 언제 살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 여력이 되는 한 구입을 하십시오. 예, 그게 뭐 조금 더 떨어질까 쌀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 1주택은 무조건 사야 된다. 네. 그리고 내년에들 보면은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 공급 문제,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근데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지역이 괜찮다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호재가 있네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그 수요 공급은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누구나 중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다 아는 얘기지만 투자할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수요가 부족한 곳이 서울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공급 물량은 한 2029년도 이후에나 늘어나지 그 전에 늘어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투자는 해야 된다. 난 서울에 못해. 그러면은요, 뭐 대전이든 대구든 거기에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수요가 얼마가 필요하고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으면 그 대안으로 이제 경기도권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난 서울에 어떻게든지 들어갈래. 물론 서울에 들어오는 게 가장 가치가 크니까 이게 크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서울 쪽으로 무조건 진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래요. 안 되면은 경기도 지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방향을 최선책, 차선책, 차차선책 이렇게 해서 투자의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소유자, 그리고 투자자. 요즘 보면 3R이라고 거기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리튜드, 줄인다. 결국은, 다주택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집을 좀, 양도세 기다리지 말고 집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리로케이트하고 갈아타기. 이 갈아타기 공급 부족 수혜를 받는 서울 상급지나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갈아타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여건이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요게 좀 고민가 담기는데요. 리빌드라고 재구축. 전 재산의 60%는 우량 아파트로 채우고 나머지는 월세 수익 가능한 수익형 자산 모델,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투자 이제 그 조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그래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퇴직을 해서 나는 이제 월급이 뭐 나올 게 없어, 자산 어떤 쓸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내가 40대고 지금 한참 막 50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일단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품이에요. 그냥 월세만 또박또박 받는 건데,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세가 월세가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몇십만 원 나오는 그걸 받아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가치를 키워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직 저는 필요한 그래서 때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이야기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우리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세미나입니다. 새해 첫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2026년도를 열어주셔야 될 텐데, 이번 주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주제를 일단 새해 달라지는 투자 전략과 우선 유망 지역 공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투자 전략? 전략과 우선 유망 지역 공개. 예. 그래서 유망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쪽인가요?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아파트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집을 뭔가 내 집을 장만하던 아니면 하여간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각 지역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금 대장주라고 하는 것들은 네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장주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찍어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의 화두는 역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돈이 많은 분들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내 소중한 내 그 작은 자본을 가지고 돈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지금 또 마침 그 11호 규제에서 뭐 2년 거주 요건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빌라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선점에 들어갈까? 그리고 지금 빌라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빌라 시장으로 오는 건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건이 네네. 금세 사라지는 거 보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서울에 지금 뭐 재개발하는 지역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뭐 그렇죠. 신석동학계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이라든지 이제 수백 군데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누구도 예측 못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변화가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역은 어딜까? 계속 진행될 곳은 어딜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재개발 시장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될 수밖에 없는 곳. 그렇죠. 그래서 1월 시작이니까요. 네. 그때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날이죠, 수요일. 예. 수요일 오후 2시에 해주시는데, 옥석 깔려준다. 2026년도에 옥석 가리기네요, 제목이 완전히. 예,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이제. 옥석을 정말 가릴 시기가 중요합니다. 왔다, 이겁니다. 자,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우리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여태까지 세미나 마음은 있었는데 좀 가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1월 7일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풀어주신다니까요. 이번에 무료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